18년을 속았습니다. 내 노후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73세 박태수. 18년간 매달 60만 원씩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한다며 받아갔죠. 총 1억 3천만 원. 노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15만 원이 필요해 통장을 달라 했더니 그 돈은 아범빚 갚는데 다 썼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날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18년간 자신이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그리고 우연히 목격한 며느리의 2억 5천만 원 통장. 과연 이 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73세 노인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73세 노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아버님, 또 라면 드셨어요? 새벽 5시였다. 며느리 최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 앞에서 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집에 반찬 있는데 왜 돈 쓰세요? 문이 쾅 닫혔다. 73세 박태수는 경비실 의자에 털썩 앉았다. 전직 목수였던 그는 지금 아파트 경비로 일했다. 월급 180만 원 중 60만 원을 매달 며느리에게 건넸다. 18년 전 며느리가 말했다. 노후 대비하셔야죠. 제가 아버님 명의로 적금 들어드릴게요. 고맙게 생각했다. 아내가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했다.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18년이 흘렀다. 모은 돈이 1억 3천만 원. 이 돈이면 요양원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말했다. 아버님, 이 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돈 없으면 힘들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다시 문을 열며 물었다. 아, 맞다. 당뇨 검사.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문이 닫혔다. 손을 떨며 혈당 측정기를 꺼냈다. 198. 공복 혈당이 또 올랐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에는 5천 원짜리 한 장. 병원비가 없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밝게 비쳤다. 30평대 아파트 303동 1502호. 18년간 함께 산 집이었다.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아버지, 아들 박진우가 출근하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다.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만 까딱했다. 휴대폰을 보며 바쁘게 걸어갔다. 진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18년 전이 떠올랐다. 아내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감사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경비 일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지금은 짐처럼 느껴질까? 왜 라면 하나 먹었다고 눈치를 줄까? 아버님, 통장 좀 보여주세요. 2년 전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제가 관리하는 거 맞죠?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통장을 건넸다. 며느리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었다. 1억 1천만 원. 잘 모으셨네요.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버님, 이 돈 제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후로 통장을 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요즘 들어 불안했다. 혈당이 오르고 무릎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며느리한테 말해볼까? 고개를 저었다. 또 눈치를 줄 게 뻔했다. 아버님, 돈 좀 아껴서 쓰세요. 병원비는 건강보험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다. 건강보험이 돼도 본인 부담금은 있었다. 그 돈도 없었다. 월급 180만 원 중 60만 원은 며느리에게 주고 나머지 120만 원으로 휴대폰 요금, 약가, 교통비를 냈다. 손주들 용돈도 가끔 줬다. 그러면 남는 게 없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경비실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은혜예요.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밥 알아서 드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놨다. 밥을 알아서 먹으라니. 냉장고에 반찬이 있긴 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또 라면을 먹어야 하나. 지갑을 열었다. 5천 원. 라면 하나 사 먹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내일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야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혈당이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가?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하지만 며느리한테 어떻게 말할까? 18년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의심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게 뻔했다. 아니야, 며느리를 믿어야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다. 경비실 창문 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모두 바빠 보였다. 그중 누가 자기를 기억할까? 18년간 이 아파트를 지킨 경비 아저씨를 나는 그저 투명 인간인가?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시작됐다. 박태수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에 들어갔다.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198이면 위험 수준입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당뇨 합병증이 오면 눈, 신장, 심장 다 망가집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식단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사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약만으론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요. 처방전을 출력했다. 비용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5만 원. 머리가 멍해졌다. 지금 지갑에는 5천 원밖에 없었다. 다음 달에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시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수납하시고 약국에서 약 받아가세요. 진료실을 나와 수납 창구 앞에 섰다. 진료비 3만 2천 원입니다. 3만 2천 원. 주머니를 뒤졌다. 5천 원짜리 한 장.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체크카드였다. 잔액이 있을까? 카드를 넣었다. 삐익. 승인 거절. 잔액 부족이시네요.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다음에 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수납하셔야 해요. 고개를 떨궜다. 가족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 아빠야. 네, 무슨 일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병원비 좀 3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혀를 찼다. 빨리 좀 하세요. 누군가 짜증을 냈다. 수납 창구를 떠났다. 병원 로비 의자에 털썩 앉았다. 처방전을 구겨 쥐었다. 이걸 어떡하지? 며느리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아침에 라면 먹었다고 면박 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비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옆에 앉았다. 젊은 여자였다.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당뇨가 좀. 말끝을 흐렸다. 간호사는 손에 든 처방전을 봤다. 수납 안 하셨어요? 네. 돈이 좀. 목소리를 낮췄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꺼냈다. 제가 드릴게요. 아니, 안 됩니다.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간호사는 3만 원을 꺼내 손에 쥐어줬다. 이거, 어르신 건강이 먼저예요. 빨리 수납하세요. 간호사는 웃으며 일어났다.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수납을 마치고 약을 받았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낯선 사람한테 돈을 빌리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8년간 모은 돈이 1억 3천만 원인데 병원비 3만 원이 없어서 남한테 손을 벌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버스 정류장에 섰다. 집에 가기 싫었다. 며느리 얼굴을 보기 싫었다.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다. 18년간 모은 돈. 그 돈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며느리한테 말해봐야지. 하지만 어떻게 말할까? 은혜야, 통장 좀 보여줄래?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게 뻔했다. 아버님, 저 못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게 뻔했다. 한숨을 쉬었다. 버스가 왔다.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북적였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다. 그중 누가 자기처럼 외로울까?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을까?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눈을 감았다. 아내가 죽은 지 18년.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뇌출혈이었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님 목까지 할게요.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어머님 몫은커녕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버스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렸다. 경비실로 향했다. 저녁 6시 교대 시간이었다. 후배 경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오늘 힘드셨죠? 아니, 괜찮아. 억지로 웃었다. 그럼 전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 후배가 떠났다. 경비실 의자에 앉았다. 처방전을 꺼내봤다. 인슐린 주사. 한 달에 15만 원. 어떻게 마련할까? 월급은 다음 주에 들어온다. 그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며느리한테 말해야 하나?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은혜야, 나 아버지야.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다. 저 병원 다녀왔는데. 그래서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대. 한 달에 15만 원. 그래서 제가 뭘 어쩌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떨어졌다.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건강보험 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알아서 하라고. 가슴이 먹먹했다. 18년간 매달 60만 원씩 준 돈. 1억 3천만 원을 모았는데 15만 원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눈물을 닦았다. 문자가 왔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그 돈은 아버지 노후 대비용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노후 대비용. 지금이 노후가 아니면 언제가 노후란 말인가.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다. 통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며느리 명의지만 자기가 모은 돈이다. 확인할 권리가 있었다. 18년간 모은 돈. 정말 있겠지? 불안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일이 두려웠다. 혹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며느리가 다 써버렸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알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서 오세요. 은행 직원이 밝게 웃었다. 떨리는 손으로 창구에 섰다. 저, 통장 조회 좀 하고 싶은데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게 며느리 명의인데.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조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넣은 돈이에요.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되나요? 네, 본인이 직접 와서 동의하거나 위임장을 써주셔야 해요.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안 받네요.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를 직접 만나야 하나? 하지만 아침에 출근했을 텐데.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야겠다. 은행을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멈췄다. 건너편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며느리 최은혜였다. 은혜? 눈을 의심했다. 분명 출근했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백화점 쇼핑백도 여러 개 들려 있었다. 저게 뭐야? 며느리를 따라갔다. 은혜는 카페에 들어갔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다. 카페 창문 밖에서 지켜봤다. 은혜는 여자친구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다. 저건 몇백만 원짜리잖아. 가슴이 철렁했다. 은혜는 커피를 마시며 카드를 꺼냈다. 계산을 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은혜야. 은혜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아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너 출근 안 했어? 저 오늘 휴가예요. 은혜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못 봤어요. 친구 만나느라. 은혜는 눈을 피했다. 테이블 위 명품 가방을 봤다. 저건 뭐야? 제가 산 거예요. 왜요? 돈이 어디서 났어? 제 돈으로 샀는데요. 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혜야, 나 통장 좀 봐야겠다. 갑자기 왜요? 18년간 모은 돈이잖아. 확인 좀 하고 싶어. 은혜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저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18년간 제가 관리했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세요? 은혜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은혜야, 나 병원비가 필요해서. 병원비요? 건강보험 되잖아요.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는데 15만 원이래. 15만 원?
그것도 없으세요? 은혜는 비웃듯 말했다. 가슴이 무너졌다. 은혜야, 그 돈 내 돈이야. 아버님 돈 맞죠?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 돈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범 빚 때문에요. 귀를 의심했다. 뭐? 진우가 빚이 있어? 사업 실패했잖아요. 3년 전에.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렸죠. 아버님이 잊으신 거예요. 은혜는 거짓말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 잊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듣지 못한 걸까? 얼마나 빌렸는데?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비틀거렸다. 그래서 아버님 돈으로 갚았어요. 뭐, 다 갚았어요. 이제 빚 없어요. 은혜는 담담하게 말했다. 머리가 멍해졌다. 18년간 모은 돈. 1억 3천만 원. 그중 8천만 원이 사라졌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버님, 급한 불이었어요. 이자가 월 200만 원씩 나갔다고요. 그리고 아버님 돈 아니에요? 진우 아들이잖아요. 은혜는 당당하게 말했다.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을 위해 쓴 돈이라는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럼 얼마 남았어?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8천만 원을 갚았으면 5천만 원이 남아야 맞다. 그 돈은 절대 못 쓰셔요. 왜? 나중에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은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저 먼저 갈게요. 은혜야, 잠깐. 아버님, 그 돈 건드리지 마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은혜는 카페를 나갔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18년간 모은 돈이 8천만 원이나 사라졌다. 아들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우가 그런 빚이 있었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것. 저 가방이 몇백만 원인데 돈이 없다더니 명품은 산다. 뭔가 이상해. 불안했다. 며느리 말이 사실일까? 정말 아들 빚을 갚는 데 썼을까? 확인해 봐야겠다. 일어났다. 아들을 만나야 했다. 진짜 빚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했다. 아들 회사로 향했다. 회사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진우야, 나와봐. 회사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할 얘기가 있어. 나와줘. 저 지금 바쁜데요. 10분만. 간절하게 말했다. 한참 후 아들이 나왔다. 뭐예요? 진우는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진우야, 너 빚이 있어? 네. 3년 전에 사업 실패했다며?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요? 은혜가 그러던데. 아. 진우는 눈을 피했다. 그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얼마나 빌렸는데? 8천만 원이요. 가슴이 무너졌다. 정말 사실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잊으신 거예요. 진우도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했다. 내가 그걸 잊을 리가. 아버지, 요즘 자주 잊으시잖아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 돈으로 갚았어? 네. 은혜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뺐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 급한 불이었어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진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빚에 시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미안해요, 아버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 갚았으니까 됐잖아요. 진우야, 저 회사 들어가야 해요. 먼저 갈게요. 진우는 돌아섰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을 위해 쓴 돈이니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억울할까? 왜 이렇게 속상할까? 18년간 모은 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구나. 그 돈으로 요양원에 갈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 며느리는 절대 안 준다는데.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은혜였다. 아버님, 집에 언제 오세요? 왜? 할 말이 있어요. 불안했다. 금방 갈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다. 표정이 차갑다. 아버님,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통장 해지 동의서요. 뭐, 이제 통장 필요 없잖아요. 5천만 원 남았는데. 그럼 그 돈은 제 다른 계좌로 옮길 거예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서류를 봤다. 손이 떨렸다. 왜 내 동의가 필요해? 아버님 명의는 아니지만 아버님 돈이니까요. 그럼 내 통장으로 옮기면 되잖아. 안 돼요. 아버님이 함부로 쓰실까 봐요.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를 던졌다. 나 동의 안 해. 아버님,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써? 목소리를 높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진우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야, 내 아버지 좀 말려봐. 은혜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우야, 이게 말이 되냐? 내 돈인데 내가 못 쓴다고. 아버지, 은혜 말이 맞아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진우도 아내 편을 들었다. 믿을 수 없었다. 진우야, 너 맞어. 아버지, 나중에 요양원 가실 때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필요해. 병원비가 없어? 소리쳤다. 병원비는 건강보험 되잖아요.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무너졌다. 아들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다. 너희들,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은혜는 서류를 다시 내밀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죠. 은혜는 서류를 걷었다. 어차피 제 명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아버님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은혜는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기를 속였다는 걸. 18년간 자기 돈을 빼돌렸다는 걸. 너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녁은 알아서 드시고요. 진우는 아버지를 밀어냈다. 비틀거렸다. 방문이 닫혔다.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18년간 함께 산 가족. 그들이 자기를 배신했다. 자기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짐을 쌌다. 옷가지와 서류 몇 장, 통장 사본도 챙겼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다.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갈까? 고시원을 찾았다. 월 40만 원짜리 방. 좁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라도 살아야지. 짐을 내려놨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자기 인생처럼 우울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자기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되찾을 거야.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다. 고시원에서 보낸 지 일주일. 거울을 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다.
얼굴은 헬쑥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에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다. 여러 곳이 나왔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걸었다. 네,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이신가요? 며느리가 제 돈을 안 돌려줘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박태수님 맞으시죠?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18년간의 이야기를 했다. 매달 60만 원씩 며느리에게 준 것. 며느리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는 것. 아들 빚을 갚는다며 8천만 원을 썼다는 것. 남은 5천만 원도 며느리가 안 준다는 것.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증거가 있으세요? 이체 내역이요. 매달 60만 원씩 이체했어요. 휴대폰을 보여줬다. 좋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변호사는 화면을 캡처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통장 명의가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법적으로는 며느리 돈이 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버님이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며느리가 아버지 노후 대비용이라고 말한 녹음이나 문자가 있나요? 생각해 봤다. 문자는 있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그 돈은 아버지 노후 대비용이에요. 있습니다. 휴대폰을 뒤졌다. 문자를 찾아 보여줬다. 완벽합니다. 이거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는 웃었다. 눈물이 났다. 정말요? 네,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희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이니까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숨을 쉬었다. 1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반드시 승소하실 겁니다. 변호사는 힘을 줘 말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을 작성해 드릴게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며칠 후 소장이 완성됐다.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날짜는 한 달 후입니다. 법원 직원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고시원 방. 좁고 답답했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다. 1년만 버티면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경비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다. 월세 40만 원을 어떻게 낼까? 알바를 해야 하나? 구인 광고를 봤다. 하지만 73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어떡하지?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진우였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계시길래. 혹시 나가셨어요? 나갔어. 어디로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다. 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아니야, 속지 마. 고개를 저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믿으면 안 돼. 그날 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3,000원짜리. 이것도 아껴야 하는데. 지갑에는 20만 원밖에 없었다. 경비일 마지막 월급이었다.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40만 원. 식비 하루 5천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 교통비, 약값까지 하면 돈이 모자랐다. 어떡하지? 머리를 감쌌다. 문자가 왔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소송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협박하고 있었다. 후회하라고.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안 줘. 문자를 지웠다. 며느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자를 받았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소송 취하하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아들마저 설득하려 했다.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나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내 돈을 돌려줘야지. 그 돈은 제 빚 갚는 데 썼잖아요. 8천만 원만 썼잖아. 5천만 원은? 그건 나중을 위해 아껴야죠. 나중은 언제야? 나 지금 병원비도 없어. 소리쳤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해? 18년간 모은 돈을 빼앗기고 진정하라고? 빼앗은 게 아니라 제가 쓴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진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할 말을 잃었다. 진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소송 취하 안 하시면, 안 하면 아버지와 절연할 거예요. 귀를 의심했다. 뭐, 절연? 네. 이혼도 생각 중이에요. 이혼? 은혜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 좋아. 절연해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내 아들인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주먹을 꽉 쥐었다. 한 달 후, 첫 재판 날이 왔다. 떨리는 손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법정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급 옷을 입고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다. 원고는 18년간 매달 60만 원씩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피고는 아버님 노후 대비용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도 제출됐다. 판사는 증거를 살펴봤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 명의가 피고입니다. 법적으로 피고 소유입니다. 변호사는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측 추가 주장 있습니까?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다. 원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거절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재생했다. 그 돈은 아범 빚 갚는데 다 썼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돈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봤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세요.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왔다. 며느리와 아들이 앞에 서 있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며느리가 다가왔다. 소송 취하하세요. 싫어. 그럼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거야? 맞섰다.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다. 아버님, 치매 진단서 있어요. 뭐? 2년 전에 병원에서 받으신 거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걸 법정에 제출하면 아버님 증언은 무효예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건 아버님 마지막 기회예요.
소송 취하하세요. 며느리는 돌아섰다. 아들도 따라갔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치매 진단서. 그런 게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며느리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 절대 지지 않는다. 주먹을 꽉 쥐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치매 진단서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방금 피고 측에서 제출했더군요.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2년 전 진단서는 효력이 약합니다. 정말요? 네, 현재 상태를 입증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병원에 가서 재검사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치매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의사는 여러 질문을 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5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답했다. 30분간의 검사 끝.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치매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안도했다. 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변호사에게 진단서를 보냈다. 완벽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기뻐했다. 웃었다. 1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다. 이제 끝이 보인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면서도 기대됐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2달이 흘렀다.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월세는 친구에게 빌려 겨우 냈다. 미안하다, 곧 갚을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천천히 갚아.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73세에 돈을 빌린다는 게 창피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숨을 쉬었다. 그날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고시원 방은 너무 답답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지갑을 열었다. 5,000원짜리 2장. 편의점 김밥이나 사 먹어야겠다. 일어났다.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며느리 최은혜였다. 멈췄다. 은혜는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아들 진우가 아니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숨었다. 2사람을 지켜봤다. 은혜는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남자는 고급 차키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오빠. 은혜도 웃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오빠.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설마. 2사람을 따라갔다.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걸 봤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저기는 한 끼에 10만 원은 하는데. 창문 밖에서 지켜봤다. 은혜는 남자와 마주 앉았다. 손을 잡고 있었다. 저건 뭐야?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진우는 알까?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2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남자의 차에 탔다. 외제차였다. 저건 벤츠잖아. 번호판을 적었다. 차는 호텔로 향했다. 호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2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갔다. 로비에서 지켜봤다. 은혜와 남자는 체크인을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럴 수가.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걸 진우한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자기를 배신했다. 며느리 편을 들었다. 알려줘도 믿을까? 고민했다. 그래도 아들이다. 알려줘야 한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갑다.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은혜는 집에 있을 텐데요.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은혜가 바람 피운다. 뭐라고요? 지금 호텔에 있어. 다른 남자랑. 아버지, 무슨 헛소리예요? 진우는 화를 냈다. 헛소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사진도 찍었어. 아버지, 이제 그런 거짓말까지 하세요? 거짓말 아니야. 소리쳤다. 은혜를 이간질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만하세요. 전 안 믿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안 믿어. 아들이 자기를 안 믿었다. 그럼 증거를 보여줘야지.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 며느리와 남자가 팔짱 낀 사진. 호텔 로비 사진. 이것도 안 믿을 거야?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한숨을 쉬었다. 호텔 앞에서 기다렸다. 2시간 후, 은혜와 남자가 나왔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다음에 또 보자. 남자가 은혜 볼에 키스했다. 응, 오빠. 은혜는 차에 탔다. 남자의 차였다. 택시를 잡았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택시는 은혜를 따라갔다. 차는 아파트로 향했다. 18년간 살던 아파트였다. 저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렸다. 은혜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남자와 포옹했다. 내일 봐. 응. 남자의 차가 떠났다. 은혜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봤다. 증거는 충분해.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총 10장. 며느리의 불륜 증거였다. 이걸 어떻게 써먹지? 고민했다. 아들한테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럼 어떡하지? 재판에 써먹을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며느리 불륜 증거가 있어요. 불륜이요? 네, 사진 찍었어요.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재판에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며느리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안도했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며느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아들이 불쌍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알려줘야 한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아버지, 또 뭐예요? 사진 봤어? 네, 봤어요. 그래서 합성 같던데요. 어이가 없었다. 합성?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직접 찍었다고. 그만하세요. 이제 진짜 화나요. 진우야, 제발 믿어줘. 안 믿어요. 전 은혜 믿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주저앉았다. 아들이 나를 안 믿어.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까지 배신당해야 하나.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아내가 그리웠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 혼자 어떻게 싸워.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증거는 있다. 반드시 이긴다. 일어났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김밥 하나를 샀다. 2,000원.
이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지. 고시원 방에 들어갔다.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항소심은 언제 열리나? 변호사가 말하길 3개월 후라고 했다. 3개월.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 지갑을 열었다. 3,000원. 내일은 뭘 먹지? 한숨을 쉬었다. 문자가 왔다. 친구였다. 태수야, 괜찮아? 돈 필요하면 또 빌려줄게.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의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조금만 더 버텨볼게.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3개월 후면 끝난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자와 웃는 얼굴.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다.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일주일 후 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통장 조회를 한 번 더 시도해 볼까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며느리였다. 은행에서 나오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은혜? 멈칫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걸어갔다. 재빨리 다가가 서류를 주었다. 이게 뭐지? 펼쳐봤다. 통장 거래 내역서였다. 며느리 명의. 눈이 커졌다. 잔액이 적혀 있었다. 2억 5천만 원. 뭐라고? 손이 떨렸다. 2억 5천만 원.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2억 5천만 원이 있다. 이게 무슨, 머리가 복잡했다.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다. 며느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서둘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한테 2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뭐라고요? 통장 거래 내역서를 봤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서류를 사진 찍어 보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완벽합니다. 이거면 며느리가 거짓말한 게 확실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2억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자기가 준 돈은 1억 3천만 원. 8천만 원을 썼다면 5천만 원만 남아야 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이 있다. 나머지 2억 원은 어디서? 생각에 잠겼다. 혹시 시어머니 사망보험금? 아내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다. 그 돈은 장례비로 썼다고 했는데 혹시 안 쓰고 빼돌린 건가? 그럼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은 1억.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며느리의 불륜 상대가 떠올랐다. 고급차를 몰던 남자. 혹시 그 남자한테 받은 돈?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가 돈을 받고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 이럴 수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계좌 출처를 조회할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며느리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가슴이 뛰었다. 출처는요? 아버님이 보낸 돈 1억 3천만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 5천만 원.
나머지 7천만 원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강민이라는 남자에게 받은 돈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남자한테? 네, 대기업 임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며느리가? 네, 돈을 받고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며느리가 매춘을 했다는 뜻이었다. 이건 범죄 아닌가요? 애매합니다. 하지만 재판에는 쓸 수 있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며느리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소심 준비 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이제 끝이다. 며느리의 비밀이 다 드러났다. 2억 5천만 원의 출처, 불륜관계, 돈을 받고 관계를 맺은 것. 이제 너는 끝이야.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되찾을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항소심이 2달 후였다. 2달.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 지갑에는 1천 원밖에 없었다. 내일은 뭘 먹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2달만 버티면 된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항소심 날을 기다렸다. 2달이 흘렀다. 법원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2달간 하루 한 끼로 버텼다. 몸무게가 10kg 빠졌다. 오늘이다. 떨리는 손으로 법원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다. 여전히 고급 옷을 입고 있었다. 아들 진우도 옆에 있었다. 아버지.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남남이야. 아버지, 소송 취하하세요. 싫어. 오늘 끝장을 봅시다. 법정으로 들어갔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다. 피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18년간 모셨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모두 부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수증을 다시 제출했다. 그리고 원고는 최근 건망증이 심합니다. 자신이 동의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났다. 네,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 명의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억 5천만 원?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디서 난 돈입니까? 원고가 보낸 돈 1억 3천만 원.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리고 이강민이라는 남자에게 받은 7천만 원입니다.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봤다. 이강민은 누구입니까? 피고의 불륜 상대입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제출했다. 며느리와 남자가 팔짱 낀 사진. 호텔 로비 사진.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 판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입니다. 불륜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18년간 자기를 속인 사람이었다. 그럼 7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네.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거짓말. 변호사가 소리쳤다. 이건 대가성 금전입니다. 피고는 돈을 받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며느리는 얼굴을 가렸다. 피고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울먹였다. 그럼 인정하는 겁니까? 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피고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피고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장례비로 썼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당황했다.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쓴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 제가 썼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장례비는 3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썼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눈을 감았다. 피고는 시어머니 사망보험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 그리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사망보험금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믿을 수 없었다. 2억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겼다.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포옹했다.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막아섰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다. 만족하세요? 차갑게 바라봤다. 만족해. 이제 가족도 없고 다 잃었어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돌아섰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 웃었다. 18년간 날 속였잖아. 내 돈을 빼돌리고 바람 피우고. 그런 내가 용서를 바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아버님, 제발.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걸어갔다.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아버지. 진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 고개를 저었다. 넌 날 배신했어. 아내 편을 들었잖아.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은혜가 이런 사람인 줄. 진우는 흐느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진우야, 이혼해. 네. 그 여자랑 헤어져. 아버지. 안 그러면 나랑도 끝이야.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생각했어.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18년 만에 느끼는 승리였다. 이제 새로 시작이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측에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정말요? 네,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뱅킹을 열었다. 계좌를 확인했다. 2억 6천만 원. 위자료 포함 금액이었다. 정말 들어왔네. 통장을 보며 울었다. 18년간 모은 돈, 빼앗겼던 돈, 드디어 돌려받았다. 이제 뭘 할까 생각했다. 집을 구해야 했다. 작지만 따뜻한 집, 부동산을 찾았다.
원룸 보러 왔어요. 네, 이쪽입니다. 중개사가 안내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깔끔한 원룸이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계약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했다. 보증금은 지금 입금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룸을 둘러봤다. 작지만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웃었다. 짐을 옮겼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서류 몇 장. 이게 내 전부구나. 웃으며 짐을 정리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잠을 잤다. 편안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이제 혼자다. 외롭지만 자유로웠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한 달이 흘렀다.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다. 건강도 좋아졌다.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사는 게 좋네. 웃었다.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다. 병원비 걱정도 없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시장에 갔다. 신선한 야채를 샀다. 고기도 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맛있겠다.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행복했다. 맛있다. 웃으며 밥을 먹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아버지, 진우야? 놀랐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들어와. 문을 열었다. 진우는 집 안을 둘러봤다. 여기서 사세요? 응. 작네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 의자를 권했다. 앉아. 진우는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야? 먼저 물었다. 아버지, 이혼했어요.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네. 판결 나온 다음 주에 했어요. 잘했어. 차를 내왔다. 마셔. 감사합니다. 진우는 차를 마셨다. 은혜는 어떻게 됐어? 집에서 나갔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알아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진우야. 아들을 바라봤다. 용서는 해. 넌 내 아들이니까. 정말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날 배신했어. 그 상처는 쉽게 안 없어져.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자.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넌 어디서 살아? 아파트요. 혼자 살아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진우는 웃으려 했지만 슬퍼 보였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아버지, 아들이 왔는데 굶길 수는 없지. 밥을 퍼줬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아버지, 응,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생활비 드릴게요. 필요 없어. 손을 저었다. 나한텐 돈이 있어. 하지만 넌 내 생활이나 잘해. 알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다 먹고 진우가 일어났다. 전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진우는 문을 나섰다. 창문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등이 굽어 있었다. 힘들겠구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아들도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TV를 끄고 책을 꺼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다. 여유가 생기니 좋네.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18년간의 악몽이 끝났다. 자유를 되찾았다. 여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6개월이 흘렀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체중도 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매일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태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어르신들. 밝게 웃었다. 함께 운동을 하고 차를 마셨다. 태수 씨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다. 처음 왔을 땐 힘들어 보였는데.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웃었다. 지금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하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에 들렀다. 국화 한 다발 주세요. 네, 여기요. 꽃을 받아들었다. 안에 산소로 향했다. 여보, 나왔어. 꽃을 놓았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돈 다 찾았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18년간 고생시켰지. 이제 편히 쉬어. 절을 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나도 이제 편히 살게. 당신도 그렇게 해. 산소를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우야. 들어와. 진우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생신 선물이요. 아, 내 생일이었구나. 깜빡했다. 74세가 되셨어요. 그렇네. 선물을 받았다. 뭔데? 열어보세요. 선물을 뜯었다. 새 옷이었다. 아버지 입으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옷을 꺼내봤다. 따뜻한 점퍼였다. 딱 맞겠다. 입어보세요. 옷을 입었다. 어때? 잘 어울리세요. 진우는 웃었다. 고마워, 진우야. 아버지, 오늘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 네, 제가 예약했어요. 어디? 아버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이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여기 좋네. 네,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음식이 나왔다.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와, 맛있겠다. 숟가락을 들었다. 드세요, 아버지.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진우야. 네, 아버지. 너 요즘 잘 지내? 네, 괜찮아요. 회사는? 잘하고 있어요. 승진도 했어요. 그래, 잘 됐다. 웃었다. 진우야,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잊고.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네. 두 사람은 웃었다. 밥을 다 먹고 나왔다. 아버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래. 진우의 차에 탔다. 집 앞에 도착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진우는 차를 몰고 갔다.
집으로 들어갔다. 선물로 받은 옷을 벗어 걸었다. 좋은 아들이야. 웃었다. 소파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진우가 찾아와서 선물을 줬다. 함께 저녁도 먹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펜을 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18년간의 고통이 끝났다. 자유를 되찾았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웃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공원으로 향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수 씨, 네, 어르신들. 함께 운동을 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좋은 아침이다. 웃었다. 운동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태수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 노인이 말했다. 네, 행복해요. 부럽습니다. 어르신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웃었다. 어떻게요? 과거를 놓아버리면 돼요. 과거를요? 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못 살아요. 하늘을 바라봤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오후에는 시장에 갔다. 장을 보고 돌아왔다. 저녁을 요리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맛있겠다.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행복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웃으며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했다. 공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이런 일상이 좋아.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졌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18년간의 고통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행복한 꿈만 꿨다. 아내와 함께 웃는 꿈, 아들과 함께 밥 먹는 꿈,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꿈. 행복하다.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졌다. 좋은 아침이다. 웃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그게 원하던 삶이었다. 3년 후 77세가 됐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공원 친구들이 있었고 아들이 자주 찾아왔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다. 이게 진짜 노후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행복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18년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평화로운 웃음이었다. 마지막 질문. 당신이라면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노후를 빼앗는다면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수처럼 싸우시겠습니까?